루이지는 이제 언어학자니까 언어학자답게 접근을 해요. 그래서 먼저 앞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야. 자신을 가리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닌겐. 닌겐이라고 해요? 그 영화에서 휴먼이라고 그래요. 와타시와 닌겐. 휴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옆에 있는 게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킨 다음에 말합니다. 휴먼. 그리고 다음에 각각 헵타포드를 가리키고 한 번씩 말해요. 당신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입니까? 각각 얘기를 하는 거야. 뭐라고 해요? 후라고 해요? 왓이라고 해요? 후아유였나? 잘 모르겠네. 어쨌든 그랬더니 헵타포드가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있어요. 고봐. 루이즈는 당황하지 않고 2번을 반복해서 같은 행동을 합니다. 자신을 가리키고 휴먼, 그 게리를 가리키고 휴먼, 그리고 당신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입니까를 반복해. 근데 이거 언어학자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야, 근데 되게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지시해주는 거야. 논리적이잖아, 되게. 그러니까 달라 보이지만 우리는 휴먼이라고 부르는데 각각 너희는 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근데 많은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나왔던 것 같아요. 처음 소개를 할 때. 그래요? 어쨌든 헵타포드가 2번을 더하니까 헵타포드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반전이야. 휴먼 다리 하나로 자신을 갑자기 가리킵니다. 그리고 짧게 퍼덕거리는 소리를 내요. 퍼덕 소리를 내. 그리고 자기 동료를 가리키고 다시 퍼덕 소리를 냅니다. 퍼덕 소리를 내는 거야. 루이즈는 컴퓨터로 음향 패턴을 확인해요. 그래야지. 그리고는 이를 다시 반복합니다. 우선 자기를 가리키면서 휴먼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헵타포드를 가리키고 스피커를 통해서 아까의 퍼덕거리는 소리를 재생한 거예요. 그랬더니 헵타포드가 다시 동일하게 퍼덕거리는 소리를 내게 됩니다. 자기네들은 휴먼이라는 말 따라 안 해요? 아니에요. 그냥 뭐야? 퍼덕 하는 거지. 그쪽은 그냥 군인들이 온 거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 외계인들이 아무런 호기심이 없어. 그게 얘기가 나와요. 어쨌든 진짜 군인이네. 죄인이 아니야? 그냥 보러 온 거예요, 애들은. 루이즈는 그래서 질문을 안 해. 질문에 대해서만 답을 해주긴 해도 질문 안 합니다. 전 진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보통 저희도 덕슬님은 어떤 주제나 이런 상황에 대한 호기심 되게 풍부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별로 호기심이 없거든요. 궁금하지 않아요. 만약에 김도인이 목성에 가서 외계인들을 만났다. 그럼 실제로 안 물어볼 것 같아. 보고 있을 것 같아. 네네. 독실이는 가서 말도 정말 붙여보고. 너무 이해되는데 그 심적 상황이. 진짜 그렇죠. 알겠습니다. 헵타포드 김도인과 함께하는 지대노벨입니다. 네. 루이즈는 처음에 발화했던 그 녹음했던 거 있죠? 그걸 퍼덕거림 1로 묶어놓고 다음에 동의할 때 얘기했던 거를 퍼덕거림 2 다시 퍼덕거림 1로 분류해 놓습니다. 루이즈는 이번에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거울 속에 보이는 헵타포드의 의자일지도 모르는 물체를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저것은 무엇입니까? 헵타포드는 뜸을 들이다가 의자를 가리키며 무엇인가 소리를 내요. 소리의 음향은 처음의 것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루이즈는 이를 퍼덕거림 3으로 분류해요. 이런 식으로 한 발 한 발 단어들을 쌓아 나가는 거죠. 그렇지. 근데 그게 사실 그게 아니라 시끄러 뭐 왜 궁금해해 막 이런 걸 수도 있잖아. 몰라도 돼 닥쳐 이런 거. 영화도 그렇고 사실 내가 이걸 간추려서 그런데 그런 고민을 그대로 해. 그러면서 이제 캥거루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캥거루? 루이지가 캥거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거죠. 호주에 이제 난파돼가지고 도착한 선장이 원주민들 캥거루를 보면서 물어보잖아. 저기 뭐냐? 몰라였나? 그렇지. 근데 원주민들이 캥거루 그런데 이제 그게 그거래. 뭐라고? 라는 뜻이래. 뭐라고 했는데 그게 됐다. 근데 영화에서도 그렇고 소설에서도 그렇고 그 사례는 사실은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언어가 어떻게 오독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후 루이즈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 너무 재밌다. 흥미진진해요. 실제로 보면. 네. 시험 삼아서 그들의 말을 따라해 보기로 합니다. 각각의 헵타포드들을 손으로 가리키고 아까 헵타포드를 의미했었던 퍼덕거림 1을 흉내낸 거예요. 자기가 입으로. 자기 입으로. 퍼덕 이렇게 소리를 낸 거야. 아주 오랜 침묵이 흐른 후 첫 번째 헵타포드가 뭔가 소리를 냈고 빵 터졌어. 두 번째 헵타포드가 이어서 다른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이것이 서로의 대화인지 아니면 루이즈에게 뭔가를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루이즈는 다시 그 퍼덕거림 1을 발음해 봅니다. 퍼덕 해본 거야. 형태는 크기가 비슷해요. 헵타포드가. 영화에서는 많이 차이가 나고 소설에서는 화상통신을 보는 거니까 몰라. 그 발성 기관이 있을 거고 발상 기관의 크기라든가 형태 차이에 때문에 흉내를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못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 인간이 하는 소리는 우리가 거의 그렇지. 흉내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돌고래가 내는 소리가 있어. 잘 들리지도 않아. 초음파야. 그걸 녹음한 다음에 우리가 흉내 내겠다. 돌고래가 삑삑거리는 건 들리지도 않는데 그걸 어떻게 돌고래 소리 흉내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듣는 대로 흉내를 낸 거고 그렇지. 돌고래는 지금 흉내를 내는 것조차도 모를 거라는 거죠. 가청 영역대도 다르고 발성 기간도 다르게 돼 있을 거고. 근데 처음에 최 사장님이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좀 깨는 정말 랜덤하게 생겨난 어떤 기관일 거라고 하면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것들은 아까 그 질문을 왜 했는지가 무색할 정도로 그냥 딱 뻔히 그 상상 가능한 그냥 문어가 퍼덕거리고 있다. 응, 그리고 흉내 낼 수 있다. 이제 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결론과 많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네.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는 거야. 우리랑 다르다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 생각해. 놀랍게 달라요. 사유 방식 자체가 다를 수가 달라요. 있구나. 근데 어쨌든 루이즈는 아까 전에 퍼덕거리미를 발음해봤죠? 하지만 어떤 반응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루이즈가 말합니다. 비슷하게 들리지도 않는가 보네요. 게리가 대답해요. 당신이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되게 놀랍습니다. 굉장히 이상하구나. 게리는 깜짝 놀란 거야. 얘가 이런 소리를 낼 수 있는가. 장면 5. 루이즈의 기억이 또다시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데 루이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해요. 후에 교직에 머물 때 많은 학생들이 루이지의 수업을 수강하려고 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루이지가 하고 있는 이 언어 기초 강좌를 수강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헵타포드에 대한 일화를 듣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찾아오게 돼요. 루이지는 그때마다 학생들에게 요 세션에서 녹화했던 테이프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요걸 기억해. 다시 거울 앞. 몇 차례의 세션이 더 있었습니다. 윗선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너무 느리게 진행됨을 우려하고 있다고 대령이 말해주게 돼요. 너무 느리다 하는 거야. 정부가 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들이 위협적인가? 그렇죠. 무엇을 원하는가? 당연한 거 그렇지. 같아요. 지구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 미사일을 쏴야 되나? 그렇습니다. 네. 모선을 핵으로 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고민을 하겠지. 얻을 수 있는 최신의 기술이 있는가? 거래나 무역을 원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걸 빨리 알기를 바라는 거야. 근데 루이즈가 지금 나가는 방식이 너무 느리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다음 세션에서 루이즈는 속도를 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이 어떤 청각이나 발성을 통해서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자 언어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루이즈는 말과 동시에 해당 글자를 컴퓨터 화면으로 보여줘요. 휴먼이라고 말하면서 휴먼이라는 단어를 보여주는 식인 거지. 이해하시겠죠? 문자로. 이거 똑같겠지. 게리를 가리키면서 휴먼을 화면으로 보여주고 자기를 가리키면서 보여주고 했겠죠? 그러니까 애기들 단어 카드 이런 것처럼. 정확합니다. 그럴 거면 사실 한글이 되게 좋은데. 한글이 그렇게 배우기 쉬운 글자 자체가 글자는 정말 세계적으로 볼 때 한글이라고 하는 글자를 배우는 거는 거의 뭐 20시간 이내에 웬만하면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체계적이고 편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어려운데 글 자체는 글자 그렇지. 자체는 혀의 형태를 실제로 띄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몇 번의 반복 후 마침내 헵타포드가 이 행위를 이해합니다. 그제서야 이해. 뭔지 모르는 거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뭔가 신체 구조도 그렇고 뭐 다 다르니까 뭘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헵타포드들이 평평한 원형 스크린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소설도 좀 이상해. 근데 영화에서는 세련되게 잘 표현됩니다. 그리고 헵타포드 중 하나가 자신의 다리 하나를 스크린의 구멍에 넣어요. 그러자 스크린에 마치 흘려 쓴 낙서 같은 문자가 윙 하고 떠오릅니다. 소설에서는 그 모습이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진 않은데 영화에서는 이렇게 묘사가 돼. 요거는 이제 예고편에서도 나왔었는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아주 두껍고 정돈되지 않은 붓으로 크게 원을 좀 엉성하게 그리면 헵타포드의 문자와 약간 유사합니다. 이해가요? 아주 두꺼운 붓으로. 이제 이들의 문자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는 거죠. 루이지는 걷다, 뛰어오르다, 말하다, 쓰다 등의 단어를 스크린에 띄우고 게리는 이 동사들을 하나씩 몸으로 표현합니다. 몸으로 말해요. 그럼 헵타포드는 게리의 몸짓을 흉내내며 자신의 문자를 스크린에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게리와 루이즈는 자신들이 알아낸 성과를 다른 지역의 팀들과 화상통신으로 교류하게 됩니다. 이러한 탐구 과정을 통해 알아낸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내가 한번 정리해봤어. 헵타포드의 문자가 사실은 소설에서는 너무 중요하게 다룹니다. 영화에서도 중요하긴 한데 소설에서 좀 자세하게 다뤄지긴 해요. 어쨌든 헵타포드의 글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명사와 동사는 구분되면서도
실제로 융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해가요? 그러니까 그걸 떠올려야 돼, 머릿속에. 붓으로 크게 이제 원 같은 걸 이렇게 그린 걸. 모든 글자가 다 원 같아요? 그거와 되게 유사해요. 다 원형이야. 한문 같네, 한문. 아니면 어차피 정보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레코드판 옛날에 생각을 해보면 레코드판은 그냥 동심원 비스무리한 것들로 이렇게 쭉쭉 이어져 있거든요. 나선 모양으로. 그렇지. 근데 그 안에 있는 이제 진동으로 정보를 담고 있어요. 소리 정보를. 그러니까 걔네들이 정말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정보를 담는다고 하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동심원들로 보이지만 그 안에서의 그 붓으로 쓸 때의 진동으로 정보를 막 함축해서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럼 한 글자 안에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담을 수도 있는 거지. 그 얘기가 이제 차차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사람이 그거를 해석하기가 힘들 것 같아. 지금부터 헵타포드의 요 문자를 굉장히 깊이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데? 머릿속으로 상상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일단 당연히 명사와 동사가 잘 구분이 안 되겠지. 붓으로 이렇게 한번 쭉 그린 것 같은 거니까. 하지만 구분이 되긴 돼요. 융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부와 수어부가 나뉘지 않아요. 연결되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동그란 거 하나가 단어예요? 아니면 글자예요? 아니면 문장이에요? 그걸 알려주셔야 돼요. 이게 정확히 표현이 안 돼. 소설도 영화도. 근데 내가 나중에 이제 내용들을 좀 참고해보면 아주 얇은 선 같은 걸로 굉장히 여러 번 돌리면 요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레코드판 얘기했잖아. 레코드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형적이지. 레코드판 같은 그렇죠. 경우에. 근데 우리가 보기에 그걸 말아놨으니까 이게 어떤 2차원적인 평면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레코드판은 정교하게 잘 말아놓은 거고 정교하게 잘 말리지 않고 말리는 방식 자체도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해가 해? 주어부와 수어부가 나뉘지 않고 어순이 없어요. 그리고 완전히 자유롭게 막 구성이 됩니다. 독실이, 수리부엉이, 조화 뭐 이렇게 막 상관이 없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문장과 문장을 구분하는 구두법 같은 것도 없습니다. 아, 그 담당자가 그냥 좀 멍청한 애가 온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하나하나에게 추적해 나가는 과정을 내가 다 생략한 거야. 그래서 결론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책이 어떻게 이게 다 써있나 모르겠어. 그 짧은 글에. 잘 돼 있어. 그리고 이 소설이 재밌는 이유가, 영화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재밌는 이유가 그냥 이렇게 단순히 지적인 것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감정을 건드려. 그래서 재밌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헵타포드에게 문장은 몇 개든 좋으니 당사자가 결합하려고 마음먹은 문장들을 계속해서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우리 구의 형태를 띠지 않습니까? 주어와 수어 사이에 다시 주어와 수어를 담잖아. 얘네들도 마찬가지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구를 계속 넣을 수 있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단어, 문장, 문단의 차이는 단지 이미지 크기의 차이예요. 큰 원이냐 작은 원이냐의 차이가 되는 거야. 그리고 단어나 문장은 어떤 식으로 회전시켜도 읽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정교한 그래픽 디자인의 집합체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론은 이거죠. 아마 인간처럼 선형적인 문장 구조를 구사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 2차원적인 문장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네.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없는 거야. 앞이 있고 뒤가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순서가 막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쭉 가야 되잖아. 주어에서부터 수어. 그 사이에 구를 넣는다 해도 주어, 다시 주어, 수어, 다시 수어가 나와야 되잖아. 선형적인 형태를 띠는데 얘네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약간 2차원 QR코드 느낌이 나네요. 아, 그렇지. 이해했죠. 그죠? 우리 예전에 QR코드 하니까 딱 떠오르네. 그래요? 그래. QR코드. 그러면 잠깐만. 그 글자를 쓸 때 그럼 뭘로 써요? 그래도 하나로 연결돼 있는 거죠. 그거 뒤에 나올 거야. 오케이. 지금은 얘네들이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면은 오케이. 우리도 휴먼 같은 걸 화면에 한 번에 보여주잖아. 얘들도 한 번에 보여주는데 나중에 않구나. 물어봐. 네네. 좀 뒤에 나올 얘기를 먼저 얘기를 하면 얘네들의 신체적 구조가 여기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 방사상의 구조고 전방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그것이 이제 글로 반영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헵타포드의 문자를 분석하는 동시에 루이즈와 게리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헵타포드들이 지구에 온 목적을 묻게 됩니다. 왜 왔어? 물어보는 거죠. 그때마다 그들은 보기 위해, 관찰하기 위해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영화와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이에요. 영화에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것 때문에 사건과 사고, 그리고 갈등, 반전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소설은 무난하게 끝나 그냥. 왜냐면 목적이 없어요. 어쨌거나 헵타포드는 지독하게 호기심이 없어 보였고 인간의 질문에 답하기보다는 그저
말없이 인간을 바라보는 쪽을 선호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 6. 언어에서의 진전이 있었던 것처럼 수학과 물리학 측면에서의 진전도 있었습니다. 특히 기초 산수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어요. 더하기 빼기 정도인 것 같아. 하지만 그 다음 단계죠. 기하학이나 대수학에서는 장벽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수학 9등급 외계인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기하나 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기초적인 과정인 거죠. 대수학이라고 한다면 그런 거죠. 변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수가 들어가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 기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표평면 얘기하는 거겠지. 어쨌든 기하학과 대수학은 헵타포드들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과학 분야에서도 헵타포드들은 원소 주기율표의 의미는 이해해요. 원소 주기율표를 보여주고 이걸 하나씩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걔네들이 재현을 하는 거야. 자기들도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아주 기초적인 것들인 질량, 가속도 따위의 기본적인 물리적 특성을 전달하는 데는 매우 어려움이 있었다. 화학은 잘하지만 수학 물리는 못하는. 물알 못. 근데 어떤 원소 주기율표 같은 경우 우리가 화학으로 배우지만 사실은 어떤 물리적인 측면이 있는 거지. 물리학자들이 실망합니다. 교체해야지 화학자로. 그렇죠. 그러던 중 다른 팀에서 물리학적인 측면에서의 소통에 성공하게 돼요. 요건 이제 영화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부분이야. 영화에서는 이 부분을 그냥 드러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참 재미있는데 소설에서는 헵타포드들이 특정한 물리학 원리 하나에 반응하는 걸 찾아낸 거야. 그것이 페르마의 최단 시간의 원리였습니다. 그걸 설명했다고. 페르마의 최단 시간의 원리를 이제 이미지화해서 보여줬더니 얘들이 그거를 자기식으로 재현해내는 거야. 재현을 하면 이해한 거고. 그렇지. 반응을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가 중요해. 그게 교과서에 있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대수학이나 이런 걸 보여주면 얘들이 무반응으로 있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페르마의 최단 시간의 원리는 국어사전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빛이 최소 시간의 경로를 따라 진행한다는 원리예요. 17세기 수학자 피에르 페르마가 극대, 극소의 문제의 해법을 광학 분야에 응용해서 최단 시간의 원리를 발견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빛이 반사와 굴절을 통해 진행할 때 진행하는 데 소요 시간이 최소가 되는 경로를 따른다는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 이 얘기를 독실이가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우리한테 설명해 줄 겁니다. 요걸 알아야 이 소설의 전개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빛이 최소 시간이 걸리는 걸로 간다고? 그렇죠. 그 페르마가 이런 정리를 하기 전까지는 어떤 생각을 했었었냐면 당연히 최단 거리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A에서 B로 갈 때 여기 A가 있고 B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빛이 A에서 B 쪽으로 쏘면은 돌아가는 게 아니고 당연히 직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직진을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직진하지 빛이. 그러니까 직진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최단 거리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매질의 경계를 지날 때, 그러니까 말이 어렵지만 그냥 공기가 있고 물이 있어요. 물 속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빛이 직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A에서 출발해서 공기 중에 있는 표면의 물 표면을 지나서 한 번은 지나야겠죠. 그 다음에 물 속에 있는, 그죠. 물 속에 있는 B라고 하는 데를 간다고 할 때 빛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봤을 때 A에서 B로 가는 빛이 직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단 거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경계에서 꺾여요. 수면에서. 그런데 그 경로가 왜 꺾이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은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물속에선 빛이 느려져요, 속도가. 그렇죠. 왜냐하면 한번 흡수됐다가 다시 발산하고 흡수됐다가 발산. 이게 그래서 느려지는 되기 거구나. 때문에 느려진다라고 예전에 하이탑이라는 책에 써 있었어, 그렇게. 하이탑이요? 예. 그런데 거기서 느려지거든요. 그러면 엄청 어려운 문제집이잖아요. 그래? 하이탑. 근데 이제 호이겐스의 원리라고 하이위온스라고 하는데 호이겐스의 원리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나란하게 진행하던 빛이 동시에 나란하게 도착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꺾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나와요. 속도가 느려질 거면 적절하게 꺾여야지만 동시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필연적인 거야. 처음에 동시에 출발했으면 두 빛이 도착도 동시에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인과는 지켜야 돼요. 동시에 출발했으면 동시에 도착해야 되고, 왜냐면 약간 위로 가냐 아래로 가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같이 갔으면 같이 도착하는 거거든요. 그 두 개가 조건이 다른 게 없으니까. 그러려면 적절하게 꺾여야지만 동시에 도착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전제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페르마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몰랐을 때 우리 페르마 이름이 들어간 건 다 뭔가 놀랍거든요. 페르마의 뭐 마지막 정리 이게 유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네, 페르마의 정리, 대정리 뭐 이렇게 해갖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뭐 400년 동안 사람들이 뭐 했었다 했던 그런 거. 근데 이제 페르마라고 하는 사람은 놀랍게 이거를 역으로 발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적절하게 꺾이는데 그 꺾이는 각도가 어느 정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수많은 경로 중에 가장 적은 시간이 걸리는 경로를 따라간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 하위언스의 원리에 의해서는 적절한 뭐 사인 세타 값의 어떤 비율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하위겐스의 원리로 설명이 되고 그리고 그 비율은 이제 스넬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이런 수학적인 걸 다 건너뛰고 그냥 쉽게 이렇게 이해하면 돼. 가장 최단 시간이 걸리는 경로로 빛은 움직여라고 최단 시간의 원리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두 방법 뭘로 풀어도 정확히 빛의 경로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게 말이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로 우리가 자연탐구 때 초등학교 때 했던 거야. 그래? 왜? 초등학교 때? 그거잖아. 왜 젓가락 같은 거 자연탐구요? 자연탐구. 슬기로운 생활. 아 그래? 맞아. 슬기로운 생활. 그거 젓가락 물에다가 넣으면 그쵸. 왜 꺾여 보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빛이 왜 꺾이느냐 하는 거야. 짧은 거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최단 거리로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꺾여야 된다는 거지. 최단 시간. 최단 시간. 최단 시간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얘기인 거죠. 그 이유가 최단 시간을 위해서 꺾인 거냐 아니면 인과죠. 처음에 같이 나란하게 진행한 빛이 나란히 도착하기 위해서는 꺾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냐를 뭐의 중심을 잡고 뭐의 포커스를 잡느냐인데 결국엔 둘 다 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현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빛은 최단 시간이 걸리는 경로를 택해라고 이야기하면 라고 하면서 이제 의문을 갖겠죠. 근데 왜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네,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이거를 외계인이 이해했다는 거 아닙니까? 얘들이 요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 인간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려운데. 그게 중요했군요. 이게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구나.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는 거지. 물이 있어. 그리고 물 밖에 한 점 A가 있고 물 속에 한 점 B가 있고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빛이라고 해보자라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은 꺾인다는 거야. 그냥 직선으로 가면 제일 빨라 거리는 그냥 짧아 보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지. 꺾여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최단 시간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A가 출발할 때 이미 자기가 어디에 도착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 사이에 있는 시간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서서? 그러니까 이게 요 얘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페르마의 요 정리를 보면 좀 약간 신비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야. 맞아요. 왜냐면 인과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A가 출발해가지고 경계를 지나가지고 B에 도착한다라고 보면 안 되고 처음에 출발할 때 그 빛이 어디로 가야지 내가 어디로 갈 것이고 그랬을 때 가장 짧은 시간이 걸리는 경로가 무엇인지를 이미 선 이해하고 있어야지 빛한테 이제 의인화시키는 게 이상하지만 이미 그 정보가 이미 있어야지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페르마의 이 뭐시기요? 최단 시간의 원리는 외계인이나 이해할 수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사실 페르마의 그 최단 시간 정리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명제를 들었을 때 왜 그래요라고 물어보면 수학적인 증명은 가능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호이겐스 원리로 설명이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머리로는 알겠어. 그래 이런 비율이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구나 머리로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생각해보면 신기한 거야. 아니 수만 가지 경로 중에서 왜 하필이면 최단 시간이 걸리는지 빛이 의식작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부터 저기 갈 거면 이 경로로 가야 제일 빨라라는 걸 계산하고 출발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그런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그 의인화 과정을 뺀다 쳐도 처음에 출발할 때 정보를 담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제 시간이 최단이 걸리는 건 하나의 결과로 나오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매질 위의 경계 한 점을 지날 거예요. 근데 그 점을 X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A가 B로 갈 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매질의 경기인 X를 거치고 그다음에 X에서 B로 간다고 할 때 빛이 A에서 B로 보낸다는 거는 인간이 하는 거야. 마음을 먹은 거야. 근데 실제로 빛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는 거냐? 그냥 X로 가는 거야, 그냥. X로 쏜 거야, 빛을. B로 쏜 게 아니고 X로 쏜 거야, 빛을. 그럼 X에서 꺾여가지고 그 빛이 B로 갔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출발했는데 우연히
나는 대구로 가려고 했어. 왜 KTX를 빛이 타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X로 쐈어. 근데 빛은 알아서 B 지역으로 간 거야. 그렇지. X를 지나서. 우린 대구로 갔는데 그냥 그 KTX가 대구에 꺾여서 그냥 부산으로 간 거지. 그런데 저는 그냥 외계인과 소통을 포기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독실이가 그렇게 얘기해도 문제가 있어요. 네. 왜 문제가 있냐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가 최단 시간이 걸린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이미 거리에 대한 정보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리? 그러니까 빛이 최단 시간으로 가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한 현상이다. 이 정도까지 하고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예. 이거를 외계인이 잘못했습니다. 이해하는 거네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네. 그럼 조금 더 얘기한 다음에 왜 이 얘기가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어에 대한 내용과 이 과학에 대한 내용이 짬뽕돼서 외계인의 세계관을 이해하게 되고 그것이 이 소설과 영화의 결말로 우리를 놀랍게 이끌어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젯밤에 제 사장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같이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독실한테 물어봤어 내가. 네. 근데 이제 그 내용 자체는 좀 고등학생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정도는. 이과 학생들이. 네, 이과 학생들은. 이걸 최단 시간의 원리라는 거는 유명하고 그냥 이해하기도 하고 증명하기도 해요. 그냥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평이한 내용인데 근데 평이하다고 하지 마.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신기하기는 해. 조금 더 진행한 다음에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금까지 정리한 걸 좀 보면은 일단 외계인이라는 게 문어같이 생긴 좌우 분간도 못하는 놈인데 그렇죠? 그리고 그냥 보려고 왔다. 구경하러 왔다. 이런 얘기는 하고 앉았고. 근데 그 뭔가 독특한 세계관이나 사고방식이 있다 이 얘기죠? 그렇죠. 포커스가 그 뒷부분이네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이 문어족들의 세계관. 그렇지. 근데 그 세계관이 실제로 영화의 내용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는 너무 큰 스포가 될 것 같아서 그건 배제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어와 과학의 특징 이야기를 계속할 겁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헵타포드들한테 처음에는 이제 플랑크 질량 아니면 수소 원자의 스핀 반전 뭐 이런 현대 물리학의 성과들을 막 보여줬었어요. 근데 그들이 반응을 하지 않았던 거야. 아 진짜? 그것도? 그런데 페르마의 최단 시간의 원리에는 반응했다라는 거죠. 게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몰랐다. 천재인데? 수포자다.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고등학생일 수도 있고. 우리 4명이 예를 들면 로켓을 타고 갔어. 그럼 걔네들이 어떤 물리학적인 정보들을 줬을 때. 그렇죠. 반응을 잘 안 할 수 있잖아. 한 명만 혼자서 신나 있고 3명은 반응을 안 하네. 그렇구나. 그리고 예를 들면 그림을 보여줬다라고 하면은 또 한 명이 좋아할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우리 넷이 목성에 간 거야. 그래가지고 팀을 짜가지고 외계인들을 만났는데 외계인들이 막 이런 걸 보여주는 거지. 김도인한테 갔는데 김도인한테 어마어마한 외계인이 왔으니까 우리한테 막 물리 법칙을 막 보여줘. 그럼 김도인이 가만히 있겠지. 때려 부시고 막 그죠? 내가 봤을 때 영화에서 게리를 빼야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잘 뺀 것 같아요. 영화에서 잘 빠졌어. 어쨌든 이 정보가 빠졌어요. 영화에서 이거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게리 얘기가 안 나와. 아예 안 나와? 뺄만하네. 사실 영화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어. 게리는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영화에서 게리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안 나오는지 알겠어요. 지금 게리 설명하는 데부터 지금 겨울잠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몸으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비스듬히 저쪽에 바다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 내가 그 사람을 도우러 가야 돼요. 비스듬히 있어. 해안선이 있고. 그럼 내가 직선으로 달려가요? 아니면 일단 땅에서 빠르잖아. 아무리 수영이 빨라도 땅에서 더 빠르잖아. 네, 그렇죠. 그럼 땅으로 더 많은 거리를 가서 최대한 거리를 짧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에 입수를 해요. 너무 정확히 생각했다.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최단 시간에 그 사람을 구하러 가야 되니까 우리가 빨리 뛸 수 있는 육지에서 더 많은 거리를 움직이고 그렇지. 최대한 물속에서 적게 움직이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구현되어 있는 게 사실 빛이라고 보면 돼요. 이언 소프나 이런 사람은 다르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독실의 비유가 너무 명쾌한데? 원래 그렇게 비유하나? 너무 정확하게 표현해가지고. 네, 그 얘기가 뒤에 한번 그 소설 부분을 내가 읽어줄게요. 그래요? 근데 어쨌든 게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왜 외계인들이 페르마의 최단 시간의 원리에만 반응하는 것인가? 게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페르마의 최단 시간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미분, 변분법이 따로 존재하는데 사람들이 헵타포드에게 수학에 대해 이해시키기 어려웠던 이유는 기하학이나 대수학이 더 기초적인 내용이므로 돌파구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헵타포드식의 변분법,
아니면 미분, 적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대수학보다 더 단순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들과 물리학에 대해서 소통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대수학이나 아니면 기하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수학을 기술하잖아. 그랬을 때 선형적이에요. 우리의 문장 구조와 동일한 거야. X 더하기 Y 이렇게 동일한 거잖아.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선형적인 사고방식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 한 방에 이해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얘들한테는 그게 나중에 나오거든. 얘네들한테도 그게 있었어. 우리한테 대수학이나 기하학과 대응할 수 있는 수학이 있었는데 게리가 이렇게 얘기해. 너무 기괴해 보인다 그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게리가 페르마의 원리가 대화의 시작이 되었다는 점에서 흥분했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설에는 이렇게 나와요. 거의 모든 물리학의 법칙은 하나의 변분 원리로 다시 전부 다 기술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페르마의 원리에 대한 헵타포드들의 기호적 기술을 얻어낸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다른 원리들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게 정부나 지금 군대는 빨리 얘네들이 뭐 하나 싶어서 지금 의도를 알아내고 정치적 의도 이런 걸 해석하는 게 목적인데 침공하는 거냐? 네, 이 사람들 정말 이제 학술적으로 지금 깡쌤이 얘기했던 부분이 현실적이잖아, 그지? 핵을 쏠 거냐 말 거냐 지금 고민하는데 이게 영화의 내용을 아예 다르게 해서 전개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좀 윗선에서. 그렇지. 이후 과학의 성과는 빠르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헵타포드의 물리학 체계는 인간의 것과 아예 정반대였던 겁니다. 우리에게 복잡한 미분과 적분은 그들에게 기초 개념이었고 역으로 인간이 기본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속도 따위는 기괴하고 복잡한 수학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거죠.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거는 걔네들은 한 방에 딱 이해하는 거야. 전체를 그냥 그렇지. 순서대로 A에서 C를 지나서 B로 간다 이런 거 말고 그냥 한 방에 시간 최소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인 거죠. 그 사람들은. 그렇죠. 질문.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라는 거죠.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그 언어의 형태, 헵타포드의 외형적 특성, 그리고 페르마 정리에 대해서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이들의 특성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루이지는 게리와 페르마의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문자와 과학이 그러한 특성을 갖는 이유를 점차 깨달아가게 돼요. 얘네 불멸이다. 맞지? 불멸? 아니에요? 왜? 시간에 귀속되어 있는 존재는 서사적으로 뭔가 문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얘는 서사적이지 않잖아. 독실이가 되게 중요한 부분, 서사적이지가 않아, 그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불멸은 아니구나. 시간 여행하나? 그건 아닐 텐데.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페르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한 다음에 다시 방금 드렸던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어떻게 최단 시간이 걸리는 경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최단 시간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이미 자신이 도달할 목적지를 선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루이지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게리한테 물어봅니다. 게리가 루이지와 대화하는 부분을 제가 발췌해왔어요. 그래서 이걸 좀 읽어줄게. 조금 깁니다. 루이지가 물어봐요. 그런데 페르마의 원리에 관해서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뭔가 이상한데 그게 무엇인지 꼬집어 말할 수가 없어. 물리학 법칙처럼 들리지 않는다고나 할까? 게리의 눈에 재미있어하는 눈빛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게리가 말하죠. 당신이 뭘 말하고 싶은지 알 것 같아. 당신은 빛의 굴절을 인과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데 익숙해져 있어. 수면에 도달하는 것은 원인이고 그 방향이 바뀌는 것은 결과라는 식이지. 왜 웃어? 아니 이거 듣다 보니까 만약 내가 썼다고 생각해봐요. 리기론에 대해서 소설 쓰는 거랑 뭐가 달라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SF인 거잖아요. 사이언스 픽션인 거죠. 근데 이거 듣다 보니까 예전에 인터스텔라도 했을 때 말했었던 것처럼 인간은 3차원으로 사고하니까 빛이 굴절하는 거를 인과관계로 보지만 차원이 우리보다 하나 더 인지할 수 있으면 이걸 꼭 선형 구조로 안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왜 여기에 감동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다차원 구조면 그때 우리가 많이 얘기했었는데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거랑 같은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거지. 그리고 이거 의식의 교환 했을 때도 했는데 인간이 언어를 써가지고 항상 의식화하려면 선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었잖아. 시간 순서를. 그렇습니다. 네. 과거는 왼편에 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 미래는 오른편에 가 있도록 이렇게 일직선상에서 사고하는데 그러려면 뭐가 기초돼 있어야 되냐면 정형화된 뭔가 자아 정체성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외계 종족은 바꿔 말하면 지금 육체적이거나 물리적인 구조 자체도 유동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뭔가 자기에 대한 고정된 이런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 그림에 대해서 누가 얘기한 걸 봤는데 좀 놀라웠는데. 그림? 그림. 옛날에 러시아 사람들, 다를 수 있겠죠. 그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우리가 볼 때 좀 이상하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집트 사람들도 옆모습을 그림을 그리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 극사실주의로 예를 들면 우리가 그림을 그렸어. 둘 중에 뭐가 더 현실에 가까워라고 하면은 자기네들 그림이 더 현실에 가깝다고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소실점 같은 거 우리가 그림에 집어넣으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랑 똑같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보다 우리는 이게 멀리 있는 게 소실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퍼져 나오게 그림을 그리는데 그렇지. 러시아 사람들은 옛날에 반대로 그걸 생각을 했대요. 먼 곳이 원근감을 얘기할 때 먼 곳이 작아야 되는데 걔네들은 먼 곳을 크게 그렸대. 그러면서 그게 더 현실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못 믿겠거든요. 네네. 옛날 그럼 그 사람들한테 사진을 보여주고 그림을 보여주고 둘 중에 뭐가 더 진짜 같아라고 하면 당연히 난 사진을 뽑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그 사람들의 머리 구조 자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볼 땐 기괴하게 느껴지는 그런 그림이 더 실제라고 느끼는데요.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외계인들이 볼 때는 빛이 굴절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백날 이걸 굴절했잖아. 이거 왜 휘어졌는지 설명한 거야 해도 굴절된 거를 아예 못 느낄 수도 있겠네요. 김도인이 얘기했던 거죠. 다른 차원에서 만약에 그걸 인지하고 있다면 다르게 보였을 수도 있고. 직선도 직선으로 안 보이고. 그렇지. 굴절이나 직선이란 차이를 못 느끼고. 위에서 조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조금 더 들은 다음에 니네들이 너무 잘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리가 얘기했던 거죠. 아까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인과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데 익숙해져 있다. 수면에 도달하는 것은 원인, 방향을 바꾸는 것은 결과라는 식이지. 페르마의 원리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은 빛의 행동을 목표 지향적인 표현을 써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야. 마치 광선에 대한 계명의 느낌이랄까? 내 목표로 갈 때는 도달 시간을 최소화하거나 최대화할지어다 라고 하는 식으로 말이야. 게리가 계속해서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건 물리철학의 오래된 의문이야. 페르마가 1600년대에 그걸 처음 법칙화한 이래 줄곧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지. 플랑크는 관련 저서까지 여러 권을 썼어. 문제의 쟁점은 물리법칙의 공식은 인과적인데 페르마의 원리 같은 변분 원리는 한목적적이고 거의 목적론적이기도 하다는 점이야. 루이지가 물어보죠. 그럼 이 광선의 목표는 가장 빠른 경로를 택하는 것이라고 해. 빛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 거지? 게리가 얘기하죠. 그게 의인화를 통해 확대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면 빛은 일단 선택 가능한 경로들을 검토하고 각각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계산해야 해. 루이즈는 그 말을 이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광선은 자신의 정확한 목적지를 알아야 하는 거야? 목적지가 다르다면 가장 빠른 경로도 바뀔 테니까. 게리는 고개를 끄덕이죠. 맞아. 목적지가 없다면 가장 빠른 경로라는 개념은 무의미해지지. 그리고 해당 경로를 가로지르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경로 중간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이를테면 수면이 어디 있는지 등의 정보도 필요해. 루이즈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광선은 그런 것들을 사전에 모두 알고 있어야 하지. 움직이기 전에. 맞지? 게리가 얘기해요. 그렇다고 할 수 있지. 빛은 이전의 지점을 향해 출발한 다음 나중에 진로를 수정할 수는 없어. 그런 행위에서 야기된 경로는 가장 빠른 경로가 아니니까. 따라서 빛은 처음부터 모든 계산을 끝마쳐야 해. 루이즈는 마음속으로 이 사실을 곱씹습니다. 광선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선택하기 전에 자신의 최종 목적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무엇을 떠오르게 하는지 루이즈는 알고 있었습니다. 루이즈는 게리를 올려다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민하는 것도 바로 그거였어. 루이즈는 다음과 같은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사실 이게 결론인데, 헵타포드의 문자와 과학의 독특성은 사실 헵타포드의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라는 거죠. 헵타포드는 인간처럼 선형적인 사고, 즉 인과적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있어서 동시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였던 거예요. 루이즈는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 세션에서 헵타포드에게 문자를 쓰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한 번에 보여주지 말고 그 과정을 한번 보여줘봐 라고 말하는 거죠. 서사적인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 문자를 네가 쓰는 그 과정을 천천히 보여줘. 나타나니까. 그렇죠. 헵타포드가 협조해요. 그래서 루이즈는 이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합니다. 영화에선 안 나온 내용에 지금 얘기하는 거는. 헵타포드의 문자가 형성되는 과정은 마치 검은 거미줄 같은 선이 그물을 자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루이즈는 놀라게 돼요. 왜냐하면
가장 최초로 말하고자 하는 획이 그어질 때 그 획은 나중에 앞으로 말하려는 수많은 단어나 구와 연결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획들이 그물처럼 전체의 내용을 차곡차곡 구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독실이가 A4 용지 가득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막 글을 써요. 글 전체를 써. 그런데 어떻게 쓰냐면은 첫 번째 나는 독실이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할 거야. 그리고 A4의 가장 마지막은 수리부엉이를 좋아한다까지 쓸 거예요. 그러면 나는 독실이다를 쓸 때 니은을 쓰는 동시에 획을 계속 길게 써. 와, 길게 써서 마지막에 수리부엉이를 좋아한다에서의 그 마침표까지 찍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획을 쓸 때 또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장에서부터 획을 써가지고 그렇게 쓴다는 거지. 이해갑니까? 약간 그림 그리는 느낌이네요. 그렇지.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할까? 부분 속에 전체가 담겨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거지. 얘는 마치 빛이 처음에 자기가 도달해야 되는 경로를 이미 사전에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얘는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될지를 처음에 미리 다 알고 있다는 거야. 전체를 생각하는 거죠. 한 번에 전체를 그렇지. 이해하는 거죠. 그림처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선형적 구조가 아니라 마치 박근혜 대통령님의 어떤 화법처럼 그렇죠. 중간중간에 산만하게 전개되지만 막상 다 듣고 나면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 우리는 문장을 써가지고 이렇게 쭉 나열하잖아요. 선형적 구조라고 하면 일렬로 쭉 배치하는 걸로 그렇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외계인이 헵타포드를 쓰는 거는 첫 문장을 쓰면 마지막에 완결된 문장이 실제로 말하면 그 중간에 있는 수십 개의 문장들이 포개져 있는 거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 네네, 그렇게 한 번에. 그지. 왜 그림을 예를 들냐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글 쓰는 것처럼 옆으로 일렬로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사람 얼굴을 그리겠다고 하면 얼굴의 전체 형태를 먼저 잡는다고.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이렇게 먹이게 되고. 근데 그 화가는 글 쓰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어떤 그림을 그릴지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얼굴 형태를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놓고 오른쪽 아래는 뭐 왼팔이 들어갈 거고 여기 오른팔이 될 거고 있으니까 형태를 잡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획을 그리는 것만 만약에 녹화를 했다 우리가. 그래서 실제 그림 페이퍼는 안 보여주고 손의 움직임만 보여줘. 근데 이게 우리의 언어거든요. 우리의 언어는 이게 이 사람이 손짓하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그 작품이야. 전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전체적으로 형태가 나타날지 하는 거니까 약간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얘는 처음부터 글을 쓴다든가 발화를 할 때 외계인은 처음부터 전체 형태를 생각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구성해 나가는 건데 사람들은 순서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이 인류는 그렇지. 그 순서를 이렇게 손짓을 보고 있는 거지. 손짓을 볼 것이냐 전체적인 그림 얘가 처음부터 말하려고 했었던 완성품을 볼 것이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좀 더 확장해 봐야 될 것 같아. 왜 그렇다면 이런 언어를 구사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거지.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언어의 특성들 중에서 주어와 수어가 계속해서 추가될 수도 있고 또 동시에 글자의 순서가 없잖아. 주어가 앞에 오고 수어가 다음에 오고 그런 게 아니라 순서도 막 자유로워. 그치, 눈을 먼저 그릴지 코를 먼저 그릴지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렇지.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 전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시간 자체를 다르게 인식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형적인 언어를 쓰는 것은 뭘 반영하고 있냐면 우리가 선형적인 시간에 구속되어 있다라는 거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만약에 선형적인 시간 구조에 함몰되어 있지 않은 존재라고 한다면 시간을 선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문자나 어떤 과학이나 그런 것도 비선형적인 시간이 전체적으로 조망된 무엇인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겠지. 그게 사실 오늘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은 이제 너무 이론적인 거였잖아. 그런데 영화에서는 요걸 또 이용해서 재미있게 문제를 더 풀어나가게 돼요. 이 방송이 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도움이 될 거냐면은 여러 가지 평들이 있었거든. 이 영화를 너무 재미있게 본 사람도 있고 이 소설을 재미있게 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루했다라는 거야.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작가나 감독이 장치해왔던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화려한 이미지, 신비한 것 거기에만 우리가 빠져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 좀 생각해 본 다음에 가면 더 얻을 게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다시 최초의 질문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최초의 질문. 외계인과 접촉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 기술이나 과학,
이런 것들을 얻게 될까? 종교가 새롭게 쓰여지는 것, 그런 것들을 얻게 될까? 아니면 무엇인가 더 다른 세계관이나 사고방식에 대해서 이해하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이 얘기하면 모른 상태로서 영화를 볼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뺐을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한 다음에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거리도 많이 던져주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었죠. 외계인과 조우했고 외계인들과 소통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과학을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알게 됐던 거는 우리와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태어날 때부터 언어의 한계인지 그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의 시간이라는 것을 항상 선형적으로만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 그렇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과거가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간다라는 거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이라는 것도 그런 방식으로 서술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다른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시간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사유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과학이라는 것도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시간의 선형성을 벗어난 방식으로서 기술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존재와 우리가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엔 얘기를 더 하고 싶지만 여기서 좀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흥미진진한 문어와의 커뮤니케이션 스토리. 그렇죠. 외형은 사실 상상 가능하지만 그렇죠. 외형은 사실 뻔하죠. 그렇죠. 문어 외계인이 초장 찍어 먹고 싶게 생긴 외계인이었으나 사유의 방식은 전혀 다를 수도 있다. 골덴 같은 피부면 별로 안 먹고 싶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 털도 막 나 있고.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요걸로 같이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칸트 할 때 이 얘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가진 사고방식, 세계관이 진짜 레알 우주를 반영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라는 게 진짜일까라는 거예요. 시간이 도대체 뭘까요? 시간이 진짜 존재하는 걸까? 그리고 왜 우리가 진짜 존재한다고 믿는 그 시간은 왜 1차원일까요? 그게 사실 좀 궁금했어.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우주라는 물질 세계는 진짜로 인과적인 세계일 것인가? 우주 안에서 인간은 그렇다면 그 인과의 법칙을 따라가는 존재인 것인가? 라는 거죠. 질문을 다시 정리할게. 진짜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게 진짜 1차원적인 그만 강조해. 어떻게 생각해요? 칸트는 뭐라고 그랬지? 칸트는 시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라는 소위 말 일종의 뇌죠. 정신이 세계를 인식하기 위한 기본 세팅, 기본 형식. 그렇지. 요거는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게 아니야. 시간과 공간은 내 내면의 구성, 형식인 거야. 내가 외부적인 물자체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그 틀, 걸음망인 시간과 공간이라는 거지. 진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과학에서는 뭐라고 하지? 시간이요. 시간, 공간. 이거는 뭐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변해가는 거를 보면 그러니까 선후가 있잖아요. A가 B로 변해가. 운동 형태가 변할 수도 있고 뭐가 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할 텐데 그걸 시간이라고 보고 그래서 아무런 물질이 없으면 시간이 흐른다는 것도 의미가 없다 좀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 것 같고요. 물질이 있어야지만 그 물질이 변해갈 텐데 그 변화를 시간이라고 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얘네 둘이 부딪혀갖고 이렇게 튕겨 나갔어요. 그럼 그거 거꾸로 돌리면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거랑 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대칭성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런 걸 갖고도 이제 물리학적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되게 시간이 뭐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문득 이상해. 근데 시간을 하나의 변해가는 현상을 선후를 그냥 시간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면 해결이 되는데 그냥 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하나의 어떤 물리량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왜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죠? 이런 질문들이 나타나는 거고 생각을 이제 하다 보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독실이는 시간이 한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생각합니까? 진짜 레알 우주에서. 실제 우주에서 변하니까. 변화가 생겨나니까. 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네. 한 방향으로 흐르는 시간이라는 거는 우주의 실제적인 특성이야. 인간과 무관하게.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는 실제론이라고 하죠, 그냥. 그렇죠. 그죠. 소박한 실제론. 깡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시간이라는 게 우주의 실제적 특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 그렇다. 예.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냐면 별로 의심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저는 다른 정치 세력과 싸우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그런 것까지 의심하기 시작하면 정말 힘에 부칩니다. 일단 그런 것들은 일단 그렇다고 치자.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신문 기사 같은 데서 흥미로운 그 설문조사 같은 거 결과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뭐 과학자들이나 뭐 이제 철학하는 사람들도 설문조사 해봤더니 한 70-80% 이상이 다 실제론자들이에요. 이것까지 의심하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진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일단 너무 어려운 것보다 사실은 우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더 성급한 것들이 많다.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 언어 번역하지 말고 네. 내가 실제적인 위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나 네. 해라라는 게 사실 윗선이잖아요. 그렇죠. 그 거울 뒤에 윗선이 누군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배우가 뭐냐. 그렇죠. 김도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간이라는 게 뭘까? 실제로 1차원적 시간이 우주의 실제를 반영합니까? 그건 인간이 받아들이는 시간의 실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이게 뭐라고 할까, 외계 종족과 조우했을 때 인간은 1차원적인 시간인식, 선형적인 시간인식을 갖잖아요. 그리고 외계 종족은 어쨌든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보다 차원을 더 많이 인식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동시적인 시간인식을 갖잖아요. 선형적이지 않고. 그렇지.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는 선형적인 시간인식이 실제인 거고 외계 종족에 있어서는 동시적인 시간인식이 실제인 거죠. 자기들이 그렇게 경험하게 되니까. 근데 이렇다고 해서 인간이 만물의 척도인 건가요? 아니요. 자기가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각자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물질적인 수반의 한계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칸트가 귀결한 것처럼 그러니까 물 자체가 진짜 뭔지는 우리 몰라라고 귀결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쉬운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예. 지난주에도 깡생님 말해주셨지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밖에 못 말하는 거예요. 개념. 만약에 사랑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개념밖에 제시를 못 해요. 근데 사람마다 느끼는 자기 사랑의 감각이나 감정은 다 다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표현을 많이 해줘야지 사랑이라고 느끼는데 상대방 같은 경우는 말을 안 하거나 그냥 가만히 이렇게 둘이서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랑의 감정이 느껴진다고 그래요. 그럼 서로 느끼는 감각이나 경험 자료는 다르잖아요. 사랑에 대한 거. 그렇지만 각각은 사랑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도 있고 그리고 서로 소통했을 때 그거에 대한 우리가 의사소통도 가능해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각각 느끼는 사랑에 대한 경험치가 다르니까 결론적으로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모르는 거야. 누구나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영화에서도 보면 인간은 선형적인 시간인식을 갖지만 외계 종족과 조우했을 때 저 외계 종족이 가지고 있는 동시적인 시간인식이 뭔지 이해하게 되잖아요. 자가. 그게 왜 가능하냐면 시간에 대한 물질적인 한계가 주어졌을 때는 개별적인 경험이 달라질 수 있지만 보편적인 경험에 대한 거를 다른 경험을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실제 자체가 우리가 모른다는 칸트식의 귀결 자체는 전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선형적 시간이든 아니면 동시적 시간이든 어쨌든 우리가 그걸로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소통이 무엇인가, 가능한 거예요. 네. 실제로 그걸 반영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 경험치는 다를 수 있지만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소통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외계 종족이랑 만났을 때도 쟤네 시간인식이랑 우리 시간인식이 다르지만 소통하면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칸트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소통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 물 자체는 다른 거고 네가 느끼는 세계관이랑 내가 느낀 세계관 절대 조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다면 그걸 고수하는 건 아니네. 1차원적 시간이라는 것이 실제 우주의 모습이라는 거를 인정하는 건 아니야. 우리가 느끼는 실제 모습이죠. 차원을 우린 3차원밖에 인식을 못하니까. 과학에서 사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엔트로피 시간이나 아니면 연력학적 시간. 그런 것도 있죠. 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근데 그거를 가역적이지 않은 1차원적인 시간이죠. 엔트로피가 커지는 쪽으로 가는 걸 선으로 볼 건지 선후로 볼 때 시간에 흘러가는 걸 선후로 볼 건지 항상 엔트로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커지는 쪽으로 간다라고 볼 건지 그럼 시간이 흘러가는 거고 그 후에 엔트로피를 보는 거고 그다음에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의 증가를 먼저로 보고 증가하는 쪽을 시간이 흘러가는 거라고 보자로 볼 건지의 차이가 있겠지만 또 이 말씀하신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결국 얘네들은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예를 들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까지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우리 문화 때문뿐만 아니라 인간의 어떤 한계 때문에
항상 동시성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실제 하는 거거든요. 그 동시성은. 그런데 이제 상대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라는 것도 사실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시간의 흐름도 고정된 것이 아니야. 시공간은 융합되어 있는 얽혀 있는 형태고 광속. 근데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시간분의 거리라고 하는 그 이동 변위라고 하는 그 비율 자체가 오히려 고정된 거야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깨고 뭔가를 이제 머리론 이해했어. 근데 상대론을 머리론 이해했지만 그것 때문에 파생되어 나온 여러 가지 성질 중에 하나가 이제 동시성의 상대성인데 그 설명한 적이 있었죠. 동시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은 동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 얘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우리 상대성 이론을 제대로 안 다뤘기 때문에. 우리가 밖으로 볼 때는 이건 진짜 간단해요. 그냥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빛이 양쪽에서 번쩍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요 최 사장이 우주선 안에 있어요. 최 사장의 왼쪽 눈에 먼저 빛이 닿고 그 다음에 오른쪽 눈에 오른쪽 빛이 닿았어요. 그러면은 야 너는 분명히 왼쪽 눈에 먼저 빛이 닿았지라고 했는데 최 사장은 죽었다 깨나도 아니라고 동시에 빛이 보였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최 사장의 왼쪽에 먼저 빛이 닿았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밖에도 볼 수 있, 구경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한테는 선우가 있었는데 최 사장한테는 동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동시성이라고 하는 것이 관찰자에 따라서 얘한테는 A한테는 동시였던 게 B한테는 동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머리론 이해할 수 있어. 상대론에 의하면 이런 게 가능해. 하지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둘 다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처럼 이 외계인도 말하자면 빛이 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얘가 자기가 경로를 미리 알아서 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결과론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알고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야라고 보면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해요. 빛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의식적으로 그걸 알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데 외계인은 그냥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외계인은 아직 빛이 처음에 이미 알고 있다라고 우리가 외계인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과정 중에서 그렇게 해석한 거지. 외계인한테서는 이상한 게 아닌 거야. 그건. 그렇지. 과거나 미래나 현재라는 것이 또 동시에 존재하는 거니까. 우리가 상대론을 이야기하면서 외계인이랑 야 근데 동시성의 상대성은 정말 신기한 것 같아. 우리가 얘기하면 걔네들은 그게 왜 신기해?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차원에 대한 거라든가 뭐 시간 속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야 그건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하지만 같은 이론이야. 같은 우주 안에 살고 있고 같이 서로 동의할 수 있는 부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도희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리합시다. 나중에 동시성 얘기도 한번 합시다. 하지 마. 알겠습니다. 하지 않는 걸로. 일단 정리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외계인 얘기로 시작해서 차원과 시간, 우주의 존재 방식까지 얘기했던 아주 뜻깊은 에피소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만 외계인이지 이거 과학이었잖아. 언어학, 과학 세상을 보는 시각. 짧게 30초씩 자기 어떻게 들었는지 얘기한 다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희 지난번에 양원적 의식편 할 때도 현생 인류와 좀 전혀 다른 사고방식이나 세계관 속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과거 인류의 흔적들을 저희가 뒤져보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를 이제 최 사장의 어떤 영원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상향, 저 외계. 그렇죠. 외계인들의 존재 속에서도 이런 문학적 상상력 혹은 영화적 상상력으로 또 이거를 구현한 한 작품을 잘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어렵다. 그래서 전 지금 계속 문어찜, 문어 숙회 음식점 검색하고 그걸 계속 검색하고 있더라고. 네. 진짜로. 그래서 외계인들에도 이제 수포자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저희가 봤는데 참 어려운 내용인 것 같은데 참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 주제가 사실 철학과에서도 많이 다루는 주제잖아요. 그렇죠. 예, 철학과에서 특히 이제 칸트나 이런 거 공부할 때 자주 다루던 주제였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저희 지대의 배 속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주제,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과 어떤 실제 존재와의 관계. 그렇지. 예, 이걸 다시 한번 더듬어 볼 수 있었던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문어 숙회가 어디가 맛있나? 예. 저는 지하철에 가면 그 어린애들 5살, 6살 된 애들이 미술학원에서 그림 그린 다음에 전시해 놓은 거 봤습니까? 그럼요. 네. 저는 그걸 자주 보거든요. 왜냐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런데 그거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 한번 언제 미술사 얘기했을 때 잠깐 했던 것 같은데 뭐 옛날 벽화들, 신석기 때의 벽화들을 보면 너무 잘 그렸잖아요. 들소나 뭐 소를 그렸는데 이거는 정말로 들소처럼 그렸어.
그런데 나중에 중세가 되거나 아니면 나중이 되면 고대가 되면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정말 유치하게 그립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리는 것처럼 그려요. 돼지 그러면 돼지 머리 있고 몸통이 있고 다리 그리고 이렇게 그린다라는 거지. 그게 왜 그렇게 퇴보된 것처럼 보이느냐. 신석기인들은 너무나 실제를 잘 반영해서 그렸는데 왜 나중에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리느냐. 왜냐면 언어 때문이거든요. 언어의 탄생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우리는 그림을 그릴 때 5살, 6살 정도 된 애들이 실제의 세계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세계를 그린다는 거를 그들의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얼굴을 그려. 그리고 눈이라는 걸 그려야 되니까 눈을 그리고 눈썹이라는 게 있으니까 눈썹을 그리고 코를 그리고 이렇게 그린다는 거지. 진짜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코의 경계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고 턱이나 광대뼈나 이런 것들은 언어로서 배우기가 어려우니까 언어로서 선명한 것부터 막 그려 넣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그림 그릴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 그리고 몸통 그리고 다리 그리잖아. 그러니까 언어의 순서를 따라가게 된다고. 그러면서 아쉬워지는 것 같아.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게 우리의 사고를 굉장히 협소하게 만들어요. 그 언어에 따라서 분절된 세계를 받아들이게끔 만드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있지.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왜곡된 거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언어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사고방식도 너무나 왜곡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에피소드를 진행하면서 그런 걸 좀 환기시켜주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언어관이나 세계를 바라보는 그 인과적 입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협소한가.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무엇인가 생각하는 존재를 상상해 봄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협소함에 대해서 다시 인지할 수 있어가지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까 그림 얘기했었을 때 러시아의 역원근법 그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네. 오랜만에 그 생각났어요. 그래서 정말로 달랐을까 궁금한 거야.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 수 있으면 당시 사람들한테 지금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면서 그 폴라로이드로 찍어서 야, 이 사진이랑 너네 그림이랑 다르잖아 라고 하면은 정말로 그 사람들은 아니야 같잖아 라고 대답할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다르다고 하는 거 아니야? 야, 다르지. 사진이 정확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저는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이건 표현의 방식인 거고, 하지만 이런 게 더 자연스럽고. 근데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땐 분명히 그 당시 사람들, 그 그림을 그려졌었던 당시 사람들은 그림의 표현의 기법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게 더 실제를 반영한다, 실제랑 가깝다라고 믿었을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그게 흥미진진했어요. 믿기 힘들었고 사실. 왜냐면 뻔히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이렇지 않은데, 근데 눈으로 보는 것도 이제 뇌에서 재구성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보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었는데 그 생각이 하나 오랜만에 들어서 되게 재밌었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 다르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되게 즐거우면서도 섬뜩하면서도 중요한 것 같아요. 다 나 같지 않고 예전에 제가 세상에 당연한 거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여야지만 세상에 싸움이 없는 것 같아요. 저거 저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또 하나는 아까 약간 혼자 섬뜩한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지구가 이제 멸망하게 생겼어요. 환경이 안 좋고 혹은 태양이 부풀어서. 그래서 생존한 인류가 다른 태양계에 비스무리한 다른 항성계를 찾아갔어. 그래서 적절하게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곳을 찾았어. 근데 거기 어떤 애들이 있냐면 식물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미개한 식물 혹은 곤충들만 생겨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내가 정복을 해야죠. 그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싹 다 밀어버리고 리셋을 시킨 다음에 사람이 살기 위해 우리가 간 선발대야. 그래서 내가 모선에서 그런 어떤 정찰 우주선을 쐈어요. 근데 거기서 개미들이 싹 나타나갖고 앞에 눈앞에서 곤충이 막 이렇게 자기 더듬이를 막 이렇게 더듬더듬 하고 있어. 그럼 나는 무슨 반응을 보일 것인가? 개미는 이제 싹 다 죽일 거거든요.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그럼 걔네들이 더듬이를 막 더듬더듬 하는 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보일 것인가? 아니면 무표정으로 바라보다가 싹 학살 명령을 내릴 것인가? 했을 때 난 후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네, 아까는 배를 까고 눕겠다고 했잖아요. 그건 개미 입장인 거고. 그래서 애들이 호기심을 안 가졌었던 거에 대한 혼자 상상을 했어요. 왜 호기심을 안 가질까? 절멸을 시킬 거라면 일부러 호기심이 생기는 것도 억누를 거라는 거예요. 절멸시킬 거니까 괜히 내가 얘네들한테 정 붙였다가 속상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외계인들이 그래서 우리한테 정을 안 붙이는구나. 그렇게 쳐다보는 거는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혼자 섬뜩한 생각을 했었어요. 아이고. 호기심을 안 갖는 이유는 어차피 없을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군요. 또 결말이 호러로. 사다코의 영향이 있어가지고. 네, 오늘 저도 재밌었는데 영화도 그렇고 저는 이제 초창기 시작할 때부터 일관되게
과학 파트가 나오면 되게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잖아요. 실제로 잘 모르기도 하고 그 독실님이 준비하시거나 최 사장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따라가는 게 되게 정신 집중에 따라갈 수 있는 내용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최근 뭐가 변했냐면 최근 들어서 책을 좀 많이 읽고 있는데 평소보다 책을 읽으면 신기한 게 저희 3년 동안 방송했었던 거랑 다 연관되는 내용이 한 번씩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다 이렇게 달랐던 내용들이 맞나 그러면서 그전엔 그냥 쓱쓱 지나쳤을 내용인데 간단하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방송에서 다룬 적이 있으니까 되게 유의 깊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고. 그러니까 마치 이 영화도 제가 만약 예전에 기존 정보나 이런 방송의 내용이 없었으면 그냥 재밌게 콘텐츠 내용 서사적으로만 이해했을 텐데 과학에 대한 것도 저희가 시간, 차원 개념도 많이 다루고 그리고 뭐 의식, 그다음에 뭐 시간 공간에 대해서 칸트가 관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여러 가지로 다루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다양한 색채로 볼 수 있는 뭔가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서 최근 그런 게 좀 되게 재밌다 싶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정리합시다. 긴 시간 동안 집중 많이 하셨고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김도인이 받고 싶은 선물 표현하는 거죠. 기대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네. 여기까지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